저희 강의 계획으로는 6강까지 진행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복잡한 동시성 모델까지 배우게 되는 건데, 오늘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제일 쉬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드를 열심히 복습하셔서 이 수준에 익숙해지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거보다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을 때 왜 회사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무시할까요? 무시하는 이유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많은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개발자들하고 협업해보면 실제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지식이 더 적습니다. 뭐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모델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해가 더 얕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각적인 것에 매여버리신 거죠. 프론트엔드에 입문하신 개인과 뭔가 하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든 게 눈에 보여서 라는 즐거움이 되게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부에 있는 내용들은 점점 경시하게 되고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시는 거죠. 뭐 그래도 상관없긴 하고 그게 우리의 영역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컴퓨터 내부에 돌아가는 얘기를 모르니까 중급 이상이 넘어가면 점점 얘기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수준 밑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주얼적인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밑에 컴퓨터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리액트 같은 것들은 사방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안 해도 되니까 저랑은 어려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콘커런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한국말로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있는 코 이게 동시한다는 얘기죠. 예,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콘커런시라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건 싱크로너티라고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용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동시성은 마땅하게 한국말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빌려온 거라, 영어를 한국말로 똑같이 동시성이라고 번역한 건데 실제로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되게 빨리 반복하면 동시에 두 개가 진행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시성은 일반적으로 시그널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이 논의가 많이 되는 얘기입니다. 시그널 컴퓨터라는 건 어떤 프로세스를 타임으로 슬라이스를 때려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건 OS가 통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콘커런시를 성립시킨다는 건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한다는 얘기지 이거 진짜로 동시에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시성하고는 좀 다른 진짜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걸 우리는 패러럴리즘, 병행성, 병렬성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병행성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가, 병렬성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죠. 엄밀하게 병렬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병행성이라고 봐야겠죠. 병렬은 이렇게 둘이 두 줄로 있는 건데 병행은 동시에 행이 일어나는 거니까 뭔가. 그럼 왜 우리가 동시성을 배울 건데 병렬성을 배우냐면 병렬성을 이해하지 동시성을 이해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병렬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업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두 개가 있으면 태스크 A와 태스크 B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분신술을 통해서 몸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야지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병행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있고 제 사수나 제 부사수가 있어서 동시에 일을 같이 할 수 있어. 이러면 병행성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워커가 두 명이 투입이 될 수 있겠죠. 워커가 동시에 두 명이 투입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행성이라는 거예요. 이 병렬성에서는 병렬로 되어 있는 태스크만큼의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서는 뭐 코어도 될 수 있고 CPU에, 아니면 CPU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물리적으로 진짜로 두 개가 있지 않으면 이거 처리할 수 없다. CPU 코어만 물리적으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GPU 코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GPU나 CPU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 되게 이상한 모델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프론트엔드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써요.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다가 어떤 작업을 요청하면 네트워크 쪽에 있는 서버도 프로세서 돌고 있고 클라이언트도 뭔가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걔는 진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맞아요. 이 동시성이란 말이 안 좋다니까. 병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는 동시는 다 병행인데 병행에서 핵심은 뭐냐면 태스크에 할당되는
각각의 워커가 별도로 존재해서 얘네들은 자기만의 속도와 자기만의 스케줄을 따라서 그 일들을 처리해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현실 세계가 아름답지는 않죠. 자,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사용할 때는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게 되죠. 이 메모리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상태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태스크 A를 처리할 때 우리가 메모리 A를 쓰고 있다면 얘는 A를 참조해서 쭉 일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메모리 B 블록을 사용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메모리 B 블록은 얘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메모리 A 블록도 얘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얘네들이 메모리 C 블록을 같이 바라볼 때인 거죠. 얘가 여기다 더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여기다 뺐다라고 생각하면 더하기 빼기의 혼란도 일어날 수 있고, 얘는 여기다 뭔가 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할당하기 전에 그걸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되고 있는 저 메모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떠한 병행성 로직을 가져와 봤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이 방법 외에는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A가 선점하고 있는 동안 브로킹을 걸어서 B가 접근 못하게 막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B가 접근할 때는 A 쪽을 브로킹 걸어서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못 들어오게 막으면 반사되나? 좌절하나?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B가 C블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A가 C블록을 못 쓰는 상황인데, 못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막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 진입할 때 막으면 되냐, 못 들어오게. 문제는 뭐냐면 막힌 애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막힌 애. 그렇죠? 막힌 애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무슨 일 하다가 지름신이 와가지고 맥북을 지르려고 했는데 맥북이 45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좌절. 이건 내가의 길이 아니다. 난 이제부터 애플 싫어할래. 이렇게 좌절할 수 있잖아요. 좌절하면 얘는 좌절도 될까요? 얘를 이용해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그 일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컴퓨터 포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스위치하는 방법이 있겠죠. 야, 네가 나가. 내가 들어올래. 강제로 제어권 뺏어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애플 스토어에서 그냥 쓱 하고 가져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쓱 하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죠? 마지막으로 대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얘가 나갈 때까지. 그렇죠? 나는 언젠가 돈을 모아서 사고야 말 거야 하고 열심히 무의미한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어파 프로 나오고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을 쓰냐는 언어 디자인한 사람들에서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시켜요. 웨이트를.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는 모든 오브젝트가 다 오브젝트라는 데 상속받게 되는데, 오브젝트라는 객체 수준에서 웨이트가 있어요. 스레드 웨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싱크로나이즈에 걸리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얘가 빠져나오면 그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웨이트 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자바가 동시성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웨이팅 방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시키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탈취하는 언어도 있어요. 심지어. 동시성은 뭐가 어렵다? 같이 쓰는 메모리를 어떻게 할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세 가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웨이팅 하나만 쓰도록 강제해놨단 말이죠. 언어에서. 그래서 이 동시성 문제는 어려우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 프로그램 짤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걸 해결해주는 많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해. 브랜드 나이크가 생각하기에, 자바스크립트 만든 아저씨가 생각하기에 이건 여러분들한테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분 나쁘시죠? 안 나쁘다고? 기분 나빠야 돼요. 그쵸? 프론트엔드 개발자 애들은 잘 못하는 개발자니까 이런 거 어려워서 못할 거야.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병행성 전체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CMA 스크립트 2018이 나올 때까지 막혀있었단 말이지. 이제는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6강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왜? 쉐어드 메모리하고, 그쵸? 아토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것도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CMA 스크립트 스펙에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노드로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이 자바스크립트 스펙이 때문에 다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브라우저는 괜찮을까 이런 거 없습니다. 노드에 가면 없을까 이런 거 없어요.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병행성까지는 알아봤죠. 동시에 여러 개의 워커가 일을 하는데 흔하게 생기는 문제는 공유하고 있는 메모리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램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공유를 하지 마. 너는 이것만 쓰고 너는 이것만 써. 라고 해결을 보는 거죠. 그렇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공유하는 메모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객체의 식별은 새로 만들어진 값으로 되지 않고 여기에는 포인터 참조로 되기 때문에 얘도 얘를 참조할 수 있고 얘도 얘를 참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5강이나 6강 다 가서는 해결하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잠깐 잊고 있기로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커런시를 배워봅시다. 컨커런시를. 동치성은요,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는 닌자가 한 명이야. 얘는 한 번에 이 일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일을 조금 해. 그 다음에는 슥 하고 이동해서 얘가 이제 메모리 씌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여기서 일을 여기까지 해놓고 막힌마하고 일로 가서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또 가사노동을 해주러 가는 거죠. 그쵸? 예, 저기서 또 설거지를 합니다. 그때도 요 메모리를 써도 돼요. 그럼 아까랑 차이점은 뭐죠? 메모리를 동시에 쓰는 일이 없다. 같은 메모리 블록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쓰는 타이밍과 얘가 쓰는 타이밍은 다르다는 거예요. 동시에 괴롭히는 일이 없어. 이게 바로 브랜든 아이크가 판단한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는 거야. 기분을 나빠하셔야 돼요. 그쵸? 우리도 동시에 하는 거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우리를 바보로 봤어.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브랜든 아이크가 제시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메모리 모델에서는 병행성이 없고 동시성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메모리 블록을 하나만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지껏 경험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뭘? 메모리에 대한 싱크로나이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경험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바스크립트는 병행성을 갖고 있지 않고 동시성만 갖고 있다. 그 다음번에 다시 일로 와서 또 일을 하는 거죠. 이때 또 메모리 C를 건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병행성과 동시성의 가장 큰 차이는 워커가 몇 명이냐,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닌자가 몇 명이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닌자가 2명이면 동시에 암살을 할 수 있는 거고, 1명이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작동한다. 쉬워 보이죠? 이제부터 시작이라서 그래요.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바스크립트가 동시성 모델이 돼 있다는데 저렇게 이쁘게 돼 있나? 아니죠. 현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물론 한 번에 하나만 하긴 하지. 한 번에 하나만 하긴 하지만 한 번에 하나만 해서 그놈의 메모리를 쓰긴 하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생겼죠. 사람이 컨트롤하기에 병행성만 어려워 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성도 충분히 어렵다. 동시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금방 통제할 수 없는 몬스터가 된다. 우리는 앞부분에서는 일단 동시성을 정복해 보는데 동시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바스크립트의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실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굉장히 간단하게 동시성 모델로 표현을 해보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니까 브라우저 엔진이 먼저 V8 같은 브라우저 엔진이 완전히 브라우저를 통제하고 있겠죠. 엔진이 브라우저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브라우저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이 브라우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일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렌더링을 포함한 다양한 엔진이 수행해야 되는 일들을 해요. 통신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파비콘도 요청해서 와야 되고, 콘솔도 다 초기화 시켜놔야 되고, 메모리도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고, 프로세스 정리해야 되고, 수많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일을 하는데 자기의 첫 번째 스레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멀티 스레드를 확 풀어가지고 여러 일을 해요. 자바스크립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멀티 스레드와 싱글 스레드를 쓰는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때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영향을 받는 메모리 블럭을 수행할 때는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참조하지 않거나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크롬도 스레드 막 띄운단 말이에요. 4-5개씩. 여기에 나오는 엔진 워크는 이 엔진이 일하는 내용이 나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메모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 안에 들어오려고 동시성 패키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크롬이 하는 전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크롬이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수많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엔진 워크는 뭐냐면 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영향을 끼치는 애들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중에 엔진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 뭐 하냐면 큐를 체크해요. 이 큐가 뭐냐면 콜백 큐라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여러분들이 적재해 놓은 게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이 Q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콜백 Q라는 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브라우저에다 로딩한 첫 번째 스크립트도 콜백 Q에 들어가는 거고, 이벤트 리스너를 걸어놓은 그 리스너도 콜백 Q에 들어가게 되고, 아작스에 걸어놓은 완료 리스너도 다 콜백 Q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얘는 계속 Q를 검사해서 Q에 이번에 실행할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Q에 있으면 꺼내가지고 여기서 제거하고 그 Q를 실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Q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이렇게. 내가 Q를 쭉 체크해봤는데 실행할 Q가 없어. 그러면 다시 이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할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Q 체크하고 다시 렌더링하고 Q 체크하고 다시 렌더링하고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Q에 내가 실행할 일이 걸리면 걔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죠? 혹은 이벤트 리스너가 실행되거나 이럴 때. 실행이 끝나면 얘도 다시 여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돌아가게 돼요. 그럼 우리의 의문은 뭐냐면 콜백 Q를 이용해서 처리되는 요게 어디냐면 이만큼이 다 뭐다? 콘커런시에 해당된단 말이야. 동시성에 해당된다. 즉 이 일을 수행할 때는 닌자가 한 명인 거야. 닌자가 한 명이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다시 여기 왔다 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병행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여기는 병행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계속 하나의 토큰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실행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2일 아니면 2일 아니면 2일밖에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얘가 시간을 질질 끄면 얘가 느려지겠죠. 얘가 시간을 질질 끄면 얘가 느려질 테고, 얘가 또 시간을 질질 끄면 얘가 느려질 거란 말이야. 다들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짠 게 느리면 Q에 적재될 때는 느리지 않겠지만 여기서 실행될 때 느려지니까 그 다음번 렌더링도 안 되고 나머지 다 안 되겠죠. 그 다음번 Q도 체크가 안 될 테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잘. 브라우저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물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통제할 게 아니고 엔진이 할 거. 우리가 할 건 이거인 거죠. 얘의 실행을 최대한 빨리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돌게 만들어서 뭘? 렌더링을 자주 하게 하고 싶어. 얼마나 자주 하게 하고 싶을까요? 초당 60프레임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코드는 최대 얼마까지? 11.6ms 안에 실행이 돼야 돼. 그것도 이런 것도 없을 때 11.6ms이고 권장은 여러분들의 코드는 약 3ms 안에 실행이 돼야 돼요. 3ms이 넘어가면 60프레임은 달성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콜백 Q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적재하면 여기에서 꺼내가지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멀티스레드 패턴에서 생산자 소비자 패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생산자 소비자라는 멀티스레드 패턴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비자가 한 명의 스레드죠. 그리고 이 메모리에서 읽기만 하죠. 근데 여기에선 쓰는 애들만 있으니까 얘는 읽지 않고 쓰기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레드를 다수 두고 읽는 스레드가 한 개인 이상은 멀티 스레드를 씀에도 불구하고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는 읽기만 하니까 쓰질 않고. 그쵸? 게다가 이런 이벤트 큐 루프라고 부르는 얘네들, 이게 바로 이벤트 루프예요. 이벤트 루프 큐에서는 더 좋은 점 뭐냐면 얘가 미묘한 타이밍에 써가지고 얘가 읽을 때 없었어. 그래도 다음번에 다시 읽으면 돼요. 그쵸? 다음번에 다시 읽으면 됩니다. 미묘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돌면서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은 멀티스레드 패턴 중에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생산자고 이쪽이 소비자라는 패턴인데 소비자를 한 명 두고 있는 패턴을 특별하게 파이프 패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파이프 패턴이거든요. 이런 데서 바로 백엔드 개발자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너는 멀티스레드 기본 패턴은 아니? 뭐 동서남북은 아니? 이러면서 개무시를 한단 말이지. 다 배워야 돼 우리도.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싱글 스레드로 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다 멀티스레드로 돌려도 상관없는 거죠. 싱크로나이즈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쵸? 그래서 얘도 멀티스레드로, 얘도 멀티스레드 다 멀티스레드 돌고 어디에만 Q에다가 할 일을 써주는 타이밍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쪽 싱글 스레드는 계속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번 시간 마지막에 살짝 나왔던 이벤트 루프의 상세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파란 색깔 애들은 얼마든지 스레드를 늘려도 돼. 그쵸? 우리가 아자스 요청할 때만 스레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개별로 다 스레드마다 완료시켜서 이쪽에 보내도 되는 거고. 왜냐면 이 큐에 들어간 건 얘가 싱글 스레드 하나씩 소비하니까 동시소 문제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쵸? 이 타이머 뭐 있죠? 셋 타임 아웃, 또 인터벌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 이 타이머나 셋 타임 아웃이 이벤트 루프에서 처리하는 브라우저도 있지만 현재 크롬은요 이 타이머를 처리하는 별도 스레드를 갖고 있어요. 걔가
그 스레드에서 큐에 넣어주는 스레드가 따로 있단 말이야. 이 메인 스레드에서 안 한단 말이지 이제는. 그리고 메시징. 한 번도 안 쓰셔봤겠지만 윈도우 포스트 메시지라든지 아이프레임 포스트 메시지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하고 세션 스토리지 사이에도 통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브라우저 통신 포스트 메시지 이런 것들도 다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돌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빨라요. 여러분들이 인터벌 돌리는 것보다 윈도우 포스트 메시지가 더 빨라요. 돌려보시면. 뭔 소리래. 돔도 다 요즘 멀티스레드 처리하고 있죠. GPU 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멀티스레드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싱글스레드야. 브라우저는 싱글스레드래. 뭐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이 그런 거고 이 부분은 되게 한정적이다.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병행성으로 되어 있다. 즉 콜백 큐를 중심으로 위에는 컨커런시지만 아래는 패널리즘을 갖고 있다. 이게 모든 브라우저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스레드 문제도 여러분들이 귀찮은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어떤 방 쉴드 같은 애를 둬가지고 얘가 다 막아서 쉴드가 다 걸러낸 것들만 필터 온 것들만 우리가 처리하고 싶잖아요. 이 멀티 스레드 문제도 항상 싱크로나이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가드를 하나 둬가지고 가드가 다 처리하게 하고 얘는 소비만 하고 얘는 생산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는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안 그러면 복잡하니까 너무. 자, 자바스크립트 전체 생태계에서 동시성과 병행성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고 어떤 식으로 관계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배운 거를 실습해봐야겠죠? 이제부터 좀 지옥인데 이제부터 코드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코드 해설을 할 건데 어차피 2시간, 1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코드를 인정사정 없이 쓰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CPS를 연구하러 온 거지 ES6 문법을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ES6 문법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코드가 인정사정 없이 나간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제 생각에는 ES6를 네이티브하게 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걸로 판단이 돼요. 다들 ES5 문법에다 약간 섞어 쓰거나 이렇게 써서 ES6를 그냥 자기 언어처럼 쓰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을 거기 때문에 코드 되게 생소하실 거거든요. 우리에게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 반복하세요. 그래서 소화하시고 그 다음번에 또 오셔야지 그 위에 또 코드를 쌓을 거기 때문에. 자, 흔한 셋 타이머를 구현해 봅시다. 셋 타이머는요,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셋 타임 아웃에다가 함수 하나 보내고 시간 보내면 시간이 경과됐을 때 그 함수가 호출되죠. 그쵸? 그거 뭔가 사기 같지 않으세요? 내가 셋 타임 아웃에 그저 함수를 보내는데 그 함수가 어떻게 1초 후에 딱 호출되는 거지? 그럼 마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나도 모르는 고효율성이 있는 이벤트 처리기가 그때만 딱 프로세스를 발동해서 나한테 주는 거야? 컴퓨터한테 그런 매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어떤 놈이 매 밀리세컨마다 계속 지금 1초 지났나? 1초 지났나? 1초 지났나? 이러다가 1초 지났다 하고 그때 실행시켜주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다 깊은 컴퓨터 사이언스 세계에 들어오시면 풀과 푸시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푸시형을 선호해. 왜냐하면 우리가 짤 거는 이벤트 기반의 이벤트 지향의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벤트 지향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에 내 코드가 자동으로 호출됐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호출되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누군가 자동으로 내 코드 호출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제가 클릭 리스너를 걸었으면 클릭할 때 제 리스너가 뜨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뜨는 건데? 관여하고 싶지 않아.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건 네가 다 알아서 해주고 난 내 코드가 클릭됐을 때 호출됐으면 좋겠어 라고 의사표현만 하시는 거죠. 타이머하고도 같은 관계 아니에요? 거의 계약 관계인데 1.5초 후에 내 코드를 호출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니 난 관심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즉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을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바보로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도의 프론트엔드를 작성하실 수 있어도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보면 부탁만 하는 바보 같은 코드란 말이지. 그쵸?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얘는 너 왜 안 해줘?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디버깅 레벨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한테 시켰는데 얘는 나한테 왜 안 해줬을까? 따지고 보면 이런 레벨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매직을 걷어내고 진짜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셋타임아웃부터 구현해 볼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는 어떤 게 있다? 체크 큐가 있고 큐에다가 집어넣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Q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직접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기로 해요. 하나는 몇 초 후에 실행될 건지에 대한 시간, 타임을 갖고요. 또 하나는 그때 실행될 함수, 블럭을 갖도록 하죠.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는 클래스 하나를 선언합시다. 그래서 여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는데 이거 ES 2019에 도입됐다고 그랬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필드, 타임하고 블럭. 사실은 이미 샵을 쓸 수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응? 샵을 쓸 수 있습니다. 타임하고 블럭이라는 필드를 선언하고 여기에 생성자에서 블럭하고 타임을 받아서 블럭 타임을 넣어주는데 블럭은 뭐 함수 받아 넣어주면 그만이지만 타임은 제가 받아온 타임이 1000ms이면 1000을 받아왔을 텐데 여기다 퍼포먼스 now를 더해주고 있죠. 데이트 now는요. UX 타임 1970년 1월 1일 0분 0시 0초를 기준으로 0값을 해서 쭉 밀리세컨 올라가는 값이 데이트 now예요. 그에 비해서 퍼포먼스 now는 뭐냐면 브라우저가 시작된 이후에 몇 초가 지났나.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열고서 몇 초가 지났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퍼포먼스 now가 데이트 now보다 좋은 점은 얘는 나노초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시간에다가 앞으로 얼마나 지나갈지에 대한 시간을 더해 놓은 거죠. 지금이 브라우저에 막혔을 때는 이게 0값일 테고 1초라 그러면 0에다가 1000을 더해서 1000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브라우저를 구동한 지 60초가 이미 지났으면 여기 60초가 지났으니까 6만이 들어있을 테고 6만에다가 1000을 더해서 6만 1000이 되겠죠. 이 값은. 그래서 퍼포먼스 나오 기준으로 언제 이 일이 일어나야 돼 라는 시간을 미리 기록해 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앞으로 Q에 들어갈 녀석이에요. Q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Q에다가 뭔가 삽입하려면 그냥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로 감싸가지고 삽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Q를 셋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이럴 때 배열을 쓰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셋은 새로 나온 녀석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셋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단 말이죠. 셋은 왜 써야 되냐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담을 수 있는 건 사실상은 값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거를 대볼까요? 만약에 똑같은 객체 A를 여러분들이 new를 만드셨는데 리스트에 2번 들어간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류 아닌가요? 그쵸? 하나의 배열에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 똑같은 게 3번, 4번, 5번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도하신 거 맞아요? 아니겠죠. 제가 저글링을 만들었으면 저글링 1호기, 2호기, 3호기를 그룹으로 만들었으면 배열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 안에 저글링 1호기, 2호기, 3호기가 들어있었는데 저글링 1호기, 1호기, 1호기가 들어있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버그죠. 어떤 버그? 여러분들이 푸시하기 전에 컨테인스를 확인 안 했던 버그인 거죠. 그러면 거꾸로 배열에 똑같은 게 들어가도 되는 경우는 뭘까요? 배열에 1, 1, 3, 2, 7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으면 얘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았어. 왜일까요? 왜 숫자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저글링은 잘못된 거지? 이게 바로 값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참조의 차이인 거예요. 수학적 프로그램에서는 값이라는 컨텍스트를 사용합니다. 값이라는 컨텍스트는 뭐냐면 그 값 자체의 크기로 식별되는 애예요. 3은 3과 똑같죠. 메모리엔 분명히 다를 거야. 그쵸? 메모리 7번지에 3이 들어있고 메모리 8번지에 3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왜 걔네들을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안에 있는 값이 같기 때문인 거죠. 즉 우리가 value라고 불리는 애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불변이고 3은 변하지 않죠. 3이죠. 또한 식별할 때 메모리의 주소가 아닌 걔 자체의 값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얘를 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값은 여러 번 중복될 수 있는 거죠. 크기가 같은 애들도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거고. 왜? 얘네들은 어차피 중복되지 않고 값으로 식별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란 말이에요. 다. 배열이라는 건 결국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고 똑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상 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바스크립트에 구조체가 없어가지고 다 배열을 썼지만 만약에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통해서 객체를 집어넣는다면 배열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배열은 선천적으로 에러가 있는 거예요. 셋에다 넣어야지만 중복된 객체를 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 지향의 객체에 대한 컬렉션은 배열이 아니라 무조건 셋을 쓰는 게 정상입니다. 셋 얘기 이렇게 길게 셋으로 제가 Q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아까 제가 말했던
네가 언제 되는지 어떻게 알아? 계속 돌면서 누군가 체크해줬을 거야 이거죠. 바로 이벤트 루프에서 Q를 체크해주는 로직을 직접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마다 계속 뭘 할 거다? 체크 Q를 할 거다. 그쵸? Q의 for each를 돌면서 Q에는 하나하나 아이템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 아이템의 타임이 현재 타임보다 더 커졌으면 실행될 때라는 뜻인 거죠. 그쵸? 이 타임이란 값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넘기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퍼포먼스 나우가 들어옵니다. 매 초마다 현재 값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 값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여기 인자로 받아온 타임 값하고 아이템에 설정되어 있는 타임 값이 더 큰 값이 되면 실행할 때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정도 부등식이 어렵지 않죠. 덧셈 뺄셈 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20%가 죽었어? 수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런 학력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삼항식을 쓴다고 쫄지 않고 항상 if 중괄호 써야 되는 멍청이라고 보지 않고 제가 어느 정도 생략하고 부등식을 써도 되고 덧셈 뺄셈을 써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코드를 제가 너무 바보용으로 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초등학생용으로 짜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객체지향도 이해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생성될 때 퍼포먼스 나우에 이거 더했으니까 현재 시간보다 얘가 커졌으면 얘는 필요 없네고 얘보다 얘 타임이 더 커졌을 때 아직까지도 얘는 실행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실행될 때가 아니니까 꺼내버리고 얘가 타임보다 작아졌을 때는 타임이 더 커졌으니까 실행될 때가 맞는 거잖아요. 일로 온단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아이템을 Q에서 빼내. ES6 이후에 모든 이터러블 타입의 for each는요 무조건 복사번호 돌리게 돼 있어요. 응? 어레이도 그렇고 다 여러분 for번호 돌리면 무조건 복사번호 돌려. 따라서 루프 도중에 딜리트 했다고 이 루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딜리트 해야 먼저 Q에서 빼내. 얘 실행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되겠죠. 이 블록이 바로 실행할 함수였으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수동으로 구현한 이벤트 루프인 거죠. 마법은 없다. 여러분들은 뭘 본 거다? set timeout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딱 하고 나오는 푸시형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 구현해보면 풀과 똑같다. 마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벤트 리스너도 심지어 여러분들은 클릭하면 뭔가 마법처럼 딱 하고 이게 튀어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렌더링 루프가 여러분들의 마우스 좌표를 특정 객체를 사상시킨 어떤 좌표계를 계속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클릭한 거랑 얘랑 맞는지를 맨날 비교하고 있는 아까 렌더 루프가 처리해준 거란 말이지. 마법은 없어. 그쵸? 이렇게 해서 F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는 Q를 검사하는 지속적인 체크 Q 함수를 만든 거죠. 체크 Q 함수를 만들어서 계속 돌리고 있다. 그러면 편의 함수 하나 만듭시다. set timeout이라는 건 윈도우 키워드니까 그냥 timeout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인자로 똑같이 블록과 타임 받죠? set timeout이 받는 것처럼 블록과 타임을 받고 실제로는 아이템을 블록과 타임으로 만들어서 얘를 Q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지? 이 정도에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야? 오늘 제일 쉬운 코드예요, 진짜로. 걱정되네. 오늘 프랑스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실제는 set timeout 쓰는 거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set timeout하고 코드가 완전히 똑같죠. 타임아웃에서 쓰는 거 빼놓고는. 이 교단이 낮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까만 게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제가 파워포인트에 3분의 1을 버리고 온 거예요. 3분의 1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도 뒷부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죠. 제가 한 절반을 버려야겠는데, 뒤에까지 생각하면. 네. 실제 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제 장표가 3분의 1이 버려져 있어요. 뒤에 분 안 보이실까봐. 근데 지금 오늘 뒤에 분들 표정 보니까 절반까지 버려야겠어요. 절반까지 버리면 화면에 들어가는 폰트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럼 그거들 또 곤란하던데 어쨌든 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원래 실습을 시키는데 우리 총무가 표정이 너무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못 시키겠다 불쌍해서. 자, 요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만든 이벤트 Q를 간단하게 도식으로 그리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계속 렌더 루프를 돌리고 있죠.
근데 우리의 체크 Q, 아까 만든 F 함수죠. F 함수가 바라보고 있는 게 셋으로 만든 Q였죠. 그쵸? 그 결과 아이템이 걸리면 여기서 아이템을 제거하고 아이템을 실행시켜주는 거였죠. 이게 우리가 만든 랜더 루프잖아. 조그만 규모의. 그쵸? 흉내내서,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거 흉내내서 만든 루프인데 전체 자바스크립트 렌더 큐에서 보면 실제로 엔진 워킹가 일어나면 엔진 렌더링 하자마자 이 애니메이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바로 발생시키거든요, 얘는. 이 녀석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셀 인터벌하고 되게 비슷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얘는. 셀 인터벌은 아까 말했던 별도 스레드의 타이머로 움직이는 녀석이고요. 얘는 엔진 워크에서 렌더링 끝나면 엔진이 직접 발생시키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렌더링과 정확하게 맞물려요. 여러분들이 돔을 쓰실 때는요, 돔이 상시 동기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돔에 대한 비동기화를 한 번도 경험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 보내고 돔을 보고 항상 일치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웹GL 같은 거 써보시면 이때 애니메이션을 걸지 않으면 비동기가 발생하게 돼요. 요 렌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 전체를 렌더링하는 루프라서 돔만 렌더링하는 게 아니라 웹GL, SVGL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렌더링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렌더링이 한 타임이 끝날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돔보다는 여러분들 다른 데 더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럼 얘가 뭘 발동시키죠? 저희가 만든 F 함수를 콜백 Q에다 더해주는 걸로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렌더 루프에서 얘가 얘를 가져가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실행한 게 바로 여기죠. 그 실행한 코드를 까봤더니 뭘로 돼 있다? 우리의 미니 체크 Q가 있고 얘가 셋을 바라보고 걔가 리무브 아이템에서 아이템을 실행한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시성을 만들어내는 이벤트 루프 안에 작은 이벤트 루프를 다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쵸? 실제 자바스크립트 엔진 자체에서도 이벤트 루프를 경유한 이벤트 루프가 3단계, 4단계씩 펼쳐져 있어요. 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태스크라는 이벤트 루프가 다시 펼쳐진단 말이에요. 매 프레임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마이크로 태스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태스크만 해도 굉장히 깊은 이벤트 루프 뎁스를 갖고 있어요. 몇 단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습을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벤트 루프가 무엇이고 걔를 어떻게 초기화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저씨가요 자꾸 에어컨 온도를 높여요. 전기세가 힘든가 봐. 제가 저번 시간에 쉬는 시간 5분을 가지려고 했더니 15분 동안도 안 들어오신 계신 분이 계셔서 이번 주부터 과감하게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여기가 강남이고 빡빡해가지고 저번에 15분까지 늦어졌잖아요. 제가 늦는 건 괜찮은데 이게 오버하면은 주차하고 뭐고 되게 빡빡하게 굴어. 돈 더 낸다고 하는데 빡빡하게 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자, 지금까지 한 게 워밍업이었어요. 무슨 워밍업이다? 동시성, 콘커런트를 이해하기 위한, 이게 왔다 갔다 작업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습 문제였고요. 오늘의 주제인 포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네. 이 포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제부터는 바짝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쭉 이어질 거라서. 특히나 코드 수업은 어려운 점이 앞에 코드를 알거나 기억한다는 가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를 놓치면 뒤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귀엽죠? 제가 많이 쓰는 함수예요. 자바스크립트의 화살표 함수는요, 인자가 하나일 때는 괄호를 생략할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이름으로 언더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화살표 함수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자매품으로 일단 O를 넣거나 U를 넣거나 이래도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예, 워킹이라는 함수를 저희는 10,000번 실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상식에 의하면 무슨 코드다? 블로킹 시키는 코드인 거죠. 동기화 블로킹을 시키는 코드란 말이에요. 10,000번 워킹을 할 때 전체 싱글 스레드에 아까 콘커런트를 루프를 돌리고 있는 애는 멈춰서 있다는 거지. 그럼 렌더링도 멈출 거고 큐 체크도 멈출 거고 런 JS 다 멈출 거 다 멈출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블로킹이냐 non-블로킹이냐는 non-블로킹은 존재하는지 않다고 그랬죠. 다 블로킹이지만 얼마큼 짧게 블로킹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현재 허용 범위에 들어와 있죠. 블로킹이라고 안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얘가 귀엽게 생겨서 그렇죠.
그쵸? 이 안에 제가 한 100줄 정도 채워놓으시면 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쵸? 제가 이 안에다가 포를 2단을 써놓으면 여러분들 이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이 많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이게 엄청난 브로킹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게 겉모습만 귀엽지 안에 끔찍한 루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만도 굉장히 힘들다. 만도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10,000번은 안 될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저번 시간 마지막에 배웠잖아요. 블로킹이 길어지지만 잘라내면 그 일을 안 하는 건데 안 하는 놈이 많이 나왔으면 이놈은 회사 테러하려고 그런 거죠. 그쵸? 이건 잘라야 돼. 그쵸? 우리는 10,000번을 돌 필요가 있으니까 10,000번을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번 시간 배운 대로 별도의 타이밍을 빼고 딴 애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벤트 루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번에 조금만 처리하고 패스해. 그러면 다시 엔진이 렌더링도 하고 큐체크도 하고 다시 내 거 실행할 거야. 또 이번에 조금만 하고 다시 양보해. 얼만큼 조금만 하면 될까요? 100번만 해보는 걸로 하죠. 그쵸? 10,000번이지만 100번씩 하는 걸로 혹은 1000번씩 하는 걸로 줄여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 함수의 껍데기를 보면요. 껍데기를 보면 non-blocking for라는 함수를 제가 이제 만들 건데 여러분들 머리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여기 회색 코드 쫙 읽고서 한 번에 코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최대 10,000번을 돌 건데 한 번에 몇 개를 돌 거는가, 한 번에 로드를 얼마나 걸 거냐를 결정할 수 있을 테고 그때마다 어떤 블록을 실행할 건지를 받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블록이라는 변수명이 생소하시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코틀린에서는 함수 블록을 받을 때 블록이라는 변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 블록을 쓰는 건데 자 그럼 저희 세 가지 인자를 받는 걸로 이 포를 입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맥스 로드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에 로드를 얼마만큼 처리하고 다시 패싱을 할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블록을 실행할 건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함수 하나 잘 완성시키면 되겠죠? 자 처음에 우리는 포문과 마찬가지로 i 카운터를 0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i 카운터가 맥스 바로 마이너스 1까지 돌리는 거겠죠? 그럼 그 루프를 짜기 전에 우리는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을 때 아까 봤던 타이머처럼 F 함수를 만들어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넘겨야지만 다음번 프레임 다시 넘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번 프레임에 처리하고 다시 콜백 큐에 그 다음번 작업을 넣을 거기 때문에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함수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받을 거니까 저번처럼 타임인을 인자로 받겠죠. 쓰진 않을 거지만.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마법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개발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저랑 같이 포문이나 화해문을 쓰실 때 증감 연산자를 제가 막 써도 여러분들의 머리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커런트라는 지역 변수는요. 여기 인자로 받아온 로드를 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10,000 때리면 여기 100 때리면 커런트는 처음 100으로 시작하겠죠. 그쵸? 그럼 커런트를 하나씩 까가다가 0이 되면 펄스가 돼버리겠죠. 펄시가 돼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쵸?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굳이 0보다 크다면이라는 조건을 두지 않아도 자바스크립트는 0이 되면 펄시가 되니까 얘가 펄시가 되기 직전까지 계속 까겠죠. 그럼 얘가 최대한 깔 수 있는 건 여기에서 걸리니까 100까지밖에 못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루프는 기껏 많이 돌아봐야 100번밖에 못 돈다. 로드마크밖에 못 돈단 말이에요. 하지만 100번을 돌 수 있지만 이미 제가 9,997까지 돌았으면 100번은 커녕 3번밖에 못 도는 거죠. 그렇죠? 이 조건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i가 max보다 작아야지 제가 계속 돌 수 있는 거지 i가 max랑 작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루프는. 그래서 두 개 다 적용해서 루프에 제약을 걸게 됩니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루프가 성립하는 동안 저희 블록을 호출하고 i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한 번에 로드만큼만 진행하려고 걸어주는 보조 변수인 거고 실제로 i는 0부터 계속 단조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100만큼밖에 증가를 못하는 것 뿐이지 계속 단조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i라는 변수는 어디에? 함수 안에 있지 않고 클로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아무리 호출해도 이 i가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함수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얼만큼 올라갈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는 i 조건을 걸고 있죠. 여기는 한 번에 100까지가 최대한을 도는 루프인데 이 루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i가 여전히 요 값보다 작은지
이미 i가 max보다 하나 작을 때는 끝까지 온 거잖아요. 0부터 max 하나 전까지 도는 거니까 max 하나 뺀 거보다 더 작으면 우리는 다음번에도 f를 실행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f를 실행할 필요가 없죠. 루프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프레임을 태우면 첫 번째 프레임을 태우면 i가 0인 상태에서 얘는 100이 들어오고 얘는 0이 될 때까지 얘가 100까지 증가해서 i는 최종적으로 100에 대해서 떨어져내고 100은 여전히 만보다 작으니까 다시 프레임에 돌아와서 101번부터 돌아서 200번 돌고 되겠죠. 그냥 루프보다는 코드가 복잡하지만 좋은 점은 뭐다? 한 프레임에 100번씩 하고 제어권, 아까 닌자를 누구한테 돌려준다? 엔진한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2ms 안에 이 로직이 실행됐기 때문에 계속 엔진을 렌더링 할 수가 있고 엔진이 렌더링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다? 엔진 워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자바로 따지면 스레드 슬립을 중간중간 걸어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을 돌릴 때 스레드 슬립을 걸면 다른 스레드들이 제어권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요 한 번의 턴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제어권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닌자를 풀어주는 거야. 빨리빨리. 그러면 이 코드를 베이스로 생각해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내 욕심 부리고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는 조금씩만 점유해야 된다는 거야. 많이 점유하면 나머지 애들이 닌자를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컨커런시 모델을 쓰니까, 동시성 모델을 쓰니까 병행성을 쓰지 않고 동시성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닌자를 풀어줄 책임이 있다. 우리가 쥐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아무 일도 못해. 그럼 얘가 더 느리냐고? 얘보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귀여운 워킹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이 다른 애들도 진행되는 걸 원하고 있다. 근데 얘가 다 불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진행 못 하잖아요. 그러면 되드락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얘가 쥐고 있는데 얘가 쥐는 걸 풀지 않으면 다른 애들은 일을 못 하는데 걔가 일을 끝내지 않으면 얘는 진행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되드락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좋지 않습니다. 노드에서 MySQL 드라이버에 무거운 쿼리를 날리면 그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MySQL의 쿼리가 동기화로 들어오는데 나는 콜백으로 받아야지 그 다음번 걸 할 건데 그 다음번 걸 하려면 쿼리가 들어야 되니까 동기화를 누르고 있어. 뭐 이렇게 둘이 같이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제어권을 돌려줘야 돼. 뭐 그쵸. 제가 아까 제일 쉬운 코드였는데 이게 두 번째로 쉬운 코드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콘솔에다가 로그를 찍어보면 처음에 0에서부터 100이 돌고 났으니까 i가 100이 찍혔을 테고요. 200, 300, 400, 500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에까지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 코드에 굉장히 익숙해집시다. 어떤 코드? 내가 하려는 통째의 일을 무엇을 이용해서 함수 바깥에서 함수의 상태를 계속 보존해주는 클로저, 자유변수를 이용해서 이쪽 상태를 이용해서 얘가 계속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이 함수는 끊임없이 여러 번 호출될 건데요. 그렇죠? 여러 번 호출될 건데 이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함에도 불구하고 C 언어의 스태틱 변수처럼 i는 계속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0에서부터. 이 함수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i는 0으로 세팅되고 얘네들이 다 끝날 때까지 i는 계속 일관성을 유지해서 상태를 보존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분산시킨 패턴이 뭐냐면 클로저 패턴이라는 거야. 함수로 분산시켰는데 함수로 분산시킨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연 실행이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함수에 있는 코드들은 함수를 호출할 때까지는 실행이 되지 않아. 그쵸? 함수를 실행할 때만 코드가 실행돼. 근데 한 번에 함수가 처리하는 건 이만큼만 처리할 거야. 그 다음 번은 이 함수가 다시 호출돼서 실행할 거야. 왜? 함수는 한 번에 다 실행하지 않고 실행할 때만 호출되니까, 호출될 때만 실행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쓰는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을 함수에 캡슐화시키고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걸로 전진시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함수를 여러 번 시켜도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초기화되는 지역 변수나 인자만 가지고는 이걸 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해도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i라는 애를 함수 바깥에 클로저로 만든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인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잘 못 쓰겠죠.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건 해법이지만 외부에 있는 변수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지식도 필요하고
걔와 복잡한 지역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코드에서는 잘 안 들어간다는 거야. 이 i는 이 함수 차원의 변수가 아니라 바깥 차원의 변수인데 잘 안 드러나고 내 머릿속에 얘와 얘가 다른 층에 있다는 변수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지금 당장 이 화면을 끄고 똑같이 구현해보세요 해서 구현하시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쉬워지냐면 이걸 밥 먹듯이 해보시면 쉬워지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이미 자바스크립트의 구형 자바스크립트부터 셋타임아웃만 고치면 되니까 제공되고 있는 솔루션이지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코드를 블로킹으로 짜고 계신단 말이죠. non-블로킹으로 짜려면 이 단 두 줄도 아니죠. 한 줄이 이만큼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피하게 된다. 물론 함수화 시키고 나면 함수를 부르면 되니까 포문처럼 어려워지진 않죠. 한번 감싸면 되지만 감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0에 10에 워킹을 보내면 10씩 끊어가지고 10번 실행하는 걸로 나눠서 분산해서 처리해 주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잠깐 여유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까 타임아웃 맞는 거 기억나세요? 타임아웃에 0을 넣으면 바로 즉시 실행되겠죠. 다음 프레임에. 그쵸? 지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실행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실행될 건데 여기에 이 F 함수를 넘기면 저희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과 똑같은 일을 저희 이벤트 큐에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아까 만들었던 타임아웃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타임아웃이 원래 셋 타임아웃하고 같은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제거하고 저희 이벤트 큐의 일원으로 얘를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저희 셋타임아웃 이벤트 큐에 넣을 수 있는 작업 중에 얘도 들어갈 수 있게끔 편입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같은 셋 안에 작업 리스트로 편입이 된 거예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감춰버리고. 그렇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제가 지금 제거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좀 있으면 조금 더 다른 패턴을 응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부터 본격적인 수업인 제너레이터를 해보도록 하죠. 제너레이터를 이해하시려면 이터러블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터러블하고 이터레이터는 자바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이터러블하고 이터레이터는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요, 자바에 나오는 인터페이스 용어와 무관한 자바스크립트 고유명사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특정 객체에 특정 키나 값이 들어있는 형태를 규정한 거를 갖다가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정의했는데 이 오브젝트에는 A라는 키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문자 1이 와야 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생각해보죠.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인터페이스는 오브젝트의 형태를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 뭘 정의하고 있냐면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이터레이터라는 키가 있어야 되고 이터레이터라는 키 안에 함수가 들어있어야 되고 이 함수는 뭘 리턴해야 되냐면 이터레이터를 리턴해야 돼 라는 이 그지 같은 정의가 있죠. 자바에서 온 거예요. 자바가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터러블은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터러블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터레이터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터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문자, 스트링, 어레이, 셋 뭐 이런 애 다 이터러블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이터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은요, 우리가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주인공은 이터레이터인 거죠. 이터러블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터러블은 이터레이터를 받기 위해서 쓰는 녀석인 거고 진짜 루프의 주인공은 이터레이터다.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에서 뭘 정의하고 있냐면 이터레이터에게 nex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next라는 키 함수가 있는데 걔를 호출하면 오브젝트를 나한테 리턴해 라는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어.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있어. 그럼 어떤 오브젝트를 나한테 리턴하냐? next를 호출했을 때 value와 done이라는 키가 있는 오브젝트를 저한테 리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done에는 true, false가 들어와. 얘가 앞으로도 계속 next를 호출할 수 있다면 done이 false로 들어올 테고 더 이상 호출해봤자 더 줄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 done에 true를 준단 말이에요. done으로 더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고 value에는 이번에 받을 값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one이 true일 때는
value는 undefined로 들어올 거야 까지 정의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되게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가 6개가 넘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제너레이터와 관련이 깊은 이터러블과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인 건데, 제너레이터는 뭐라는 거냐면 뭘 제너레이팅 하냐, 이터러블, 유사 이터러블이라고 부르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제너레이터는 왜 유사 이터러블이라고 부르냐면 제너레이터 자체는 이터러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터러블은 이터레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너레이터는요, 제너레이터를 그냥 호출하면 이터레이터가 튀어나와요. 유사 이터러블 객체인 거야. 얘는 제너레이터 호출하면 이터러블이 아니라 이터레이터 객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생으로는 for of에 못 쓴단 말이야. for of 뒤에는 이터러블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유사 이터러블이라서 이터레이터를 준다는 기능은 같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지. 이터러블 객체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받는 데 비해서 제너레이터는 함수처럼 그냥 호출하면 이터레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너레이터를 괄호 함수 호출했으니까 즉시 호출한 거죠. 만들자마자. 예. 만들자마자 호출했으니까 인피니티라는 녀석은 이터레이터 객체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터레이터 객체는 뭐 호출할 수 있다? 넥스트를 호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넥스트를. 그쵸? 표정들이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ES6에 대해서 기초 강의 안 해요. 이 수업에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터레이터, 이터러블, 제너레이터의 기본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공부하세요. 여기서 기초문법 수업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그쵸? 잘한다고 믿고서. 자, 그러면 제너레이터 문법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 일드라는 녀석입니다. 이 일드가 일어날 때마다 얘는 넥스트의 다음 턴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코드 그대로 보면 i는 0이고 while true니까 무한 루프에 빠져서 i가 계속 증가할 때마다 일드를 리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얘한테 만약에 넥스트를 호출하면 끝없이 0부터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한히. 근데 왜 얘는 무한 루프에 빠져서 블로킹으로 죽지 않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든다. 그쵸?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될 CPS의 핵심인데 이 펑션 곱하기라는 특수한 문법은요, 내부적으로 서스펜드라는 구간을 생성하게 됩니다. 서스펜드 구간은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게 뭐죠? 동기 명령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고 그랬죠. 프로그램 적재돼서 쭉 내려가니까 멈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너레이터는 멈출 수 있어요. 제너레이터는요, 명령을 중간에 동기 명령이 내려가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메모리에 적재할 때 명령 하나하나를 레코드라는 걸로 감싸가지고 적재를 시켜놔서 하나 실행할 때마다 레코드를 풀어서 실행하게 되는데 레코드가 홀딩이 걸려있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원래는 이 5줄이 다 실행돼야 되는데 3줄 실행하다가 여기서 끊고 다른 일 하게 시켰다가 다시 4번째 줄부터 실행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서스펜드라고 부릅니다. 제너레이터에 있는 기능이 바로 서스펜드이기 때문에 언제 서스펜드가 일어나느냐, 일드를 호출하면 서스펜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드를 호출하면 파일문이 실행되고 다시 일로 돌아가는데 일드가 호출되면서 멈춰요. 멈추면 언제 실행될까요? 다음번 넥스트를 호출해야지 그 뒤가 재개돼서 돈단 말이에요. 넥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서스펜드 된 데서 다시 리줌이 일어납니다. 리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단어, 서스펜드와 리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게 될 단어예요. 멈추는 걸 서스펜드라고 하고 다시 진행하는 걸 리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일드는 서스펜드를 일으키고 바깥쪽에서 이터레이터한테 넥스트를 호출하면 리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서스펜드 리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한 루프로 죽지 않아요. 왜? 무한히 동기 블로킹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했기 때문에 서스펜드를 걸고 빠져나왔기 때문이죠. 이 제너레이터의 전부예요. 이 코드가 제너레이터의 전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한히 계속된 밸류가 나오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명령을 중간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미리 확보하지 않고도 무한 크기의 배열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무한 짝수의 배열, 무한 소수의 배열, 무한 팩토리의 배열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는.
제너레이터, 이터러블, 이터레이터에 대한 기반을 알게 되시는 걸로는요 부족하고요. 그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의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코드죠. 그쵸? 타임아웃을 통해서 여기 커런트의 로드만큼만 처리하고 다음번 프레임 넘기고 있는 아까 봤던 코드예요. 근데요, 아까 봤던 코드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개를 보면서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 개를 했지만 이거 생각하고 이것만 보면요, 이 코드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위화감을 느끼세요? 이 코드에? 이 코드에 위화감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코드에는 어떤 게 위화감을 주냐면요, 얘가 위화감을 줘요. 왜 위화감을 줄까요? 여기에는 동기적인 명령의 세트인데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시스템적인 타이머를 포함하고 있죠. 여기에는 순수한 로직인데 비해서 여기는 네이티브에 있는 어떤 타이머나 애니메이션 루프 같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코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루프는 코드를 분리할 수 없고 루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제어문의 약점이에요. 제어문은 똑같이 생겼는데도 탭은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요소가 바뀌면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반복해서 걔를 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탭은 루프 조직이 비슷해. 하지만 이 제이슨과 이 제이슨은 약간만 차이 나서 중간에 프로세스 몇 개만 다시 해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루프 도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오실 수밖에 없다. 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어문의 약점이다. 제어문은 반복할 수 없어. 그냥 복사해서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재활용이 불가능해. 이건 사실 제어문의 특징이 아니라 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으로 무엇인가 만들면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만드시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뭔가 재활용하시려면 반드시 값수를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if는 문이죠. for도 문이고 while도 문이고 다 문이란 말이에요. 문이란 애들은 한 번 실행되고 나면 실제 메모리상에서 사라져요. 명령이 왜 사라지죠? 우리 CPU의 구조를 보면 명령을 하나씩 소진시키고 그 다음번 명령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명령이 다시 사용될 가능성은 제로네. CPU 구조상. 그쵸? 여기 명령어로 적재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값으로 저장한 건 어디 있죠? 밑에 메모리에 있단 말이에요. CPU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CPU는 메모리는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어려운 언어 로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첫 시간에 배웠던 그림이 전부야. CPU는 메모리와 명령을 소진하는데 메모리는 계속 주고받고 이번지 저번지 옮겨다니면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명령은 동기 명령이 계속 소진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값으로 만든 건 메모리에 들어가고 문으로 만든 건 다 명령에 적혀있단 말이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어문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문은 다 소진돼서 없어질 거란 말이야. 걔를 값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값으로 바꾼 게 함수 안에 가두는 거죠. 이건 근데 값으로 바꾼 게 아니라 뭐다? 서브 루틴 흐름을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있는 거죠. 없어지지 말라고. 그럼 이 서브 루틴에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루틴의 모양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루틴의 변화가 생기면 또 다른 루틴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이걸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여기에 타임아웃을 넣으면 타임아웃을 넣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완전히 똑같지만 리퀘스트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쓰는 코드를 만들려면 완전히 복사해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달리 이걸 재활용하실 수 있어요? 없다.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를 인자로 받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겠죠. 그쵸? 그건 인자로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여기가 일반화되지 않는 로직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거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제어문은 약간만 변경이 생겨도 복사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가 지나면서 점점 지저분해지는 이유는 제어 구문과 네이티브 코드 이런 의존성들을 분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코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제너레이터라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는 자기가 서스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이티브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를 멈춰서 외부에서 제어를 위임할 수가 있다.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이 코드는요, 자기가 제어 구조를 외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가 완전한 제어 구조를 갖고 있죠. 이 함수 안에서. 근데 얘는 자기가 제어 구조를 갖고 있지만 어디서? 여기서 서스펜드를 걸면요. 얘는 제어를 여기서 멈출 수 있고 외부에서 넥스트를 통해서 제어를 하죠. 얘 제어 권한의 일부를 바깥으로 위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서 위임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얘를 재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를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만든 코드를 보면 옆과 거의 흡사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스코프에 있는 클로저 변수를 쓰고 있는데 얘는 지역 변수를 쓰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다른 점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추가적인 함수 구조를 만들지 않았고 지역 변수를 쓰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에는 제어 구조의 마지막에 처리해야 될 프레임 건너뛰기를 코드에 내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얘는 인자로도 받지 않았고 코드에도 등장하지 않고 제어의 일부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내가 돌다가 저 일이 필요할 때 나는 제어를 외부에 줄 테니까 외부에서 저 일을 처리한 다음에 나를 다시 대기시켜줘 이런 뜻인 거예요. 어렵죠, 제너레이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잘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제는 제너레이터가 인자로 받은 것 외에 지역 변수 i와 지역 변수 커런트를 그냥 선언하고 저 코드와 달리 하나의 루프로 만들어 버렸죠, 제가. 여기에는 하나의 루프가 아니라 잘라진 루프가 여러 번 실행될 걸 가정하고 있는 코드잖아요. 여러분들이 통 루프를 이렇게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제가 했지만 어쨌든. 그치?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바라보고 원래 우리의 목적이 뭐다? i에서 max까지 도는 거잖아요. 그냥 i에서 max까지 돌린단 말이야. i에서 max까지 돌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로드라는 커런트, 로드가 0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 블록을 호출하다가 100에 찰 때마다, 로드에 찰 때마다 뭘 하고 싶다? 커런트를 로드로 초기화하고 일드로 바깥쪽에 갔다 오고 싶어. 이때 멈추고 싶은 거야. 그럼 바깥쪽에서 나를 다시 재기하면 그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야. 다시 시작해도 지역 변수나 이런 게 클로저의 도움 없이 그냥 지역 변수니까. 아, 드디어 이제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네요. 제너레이터 수업하면 맨날 이러더라. 수업 맨날 하더라.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멋있게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다. 그쵸? 제너레이터의 문법적인 구조나 멋있게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액트 사가 쓰려고 쓰는 게 아니야. 제너레이터는 일드금은 비동기 사가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터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의 일반적인 로직을 기술하고 외부의 제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일들을 쓴단 말이야. 그쵸? 얘는 실컷 i max까지 돌다가 언제 커런트가 빵 낼 때마다 한 번씩 바깥에 갔다 오고 싶은 거야. 여기서 멈추고. 전체적으로 코드 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얘는 그때마다 뭘 했다? 내가 직접 그 타이밍에 해야 될 일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타임아웃을 뭘로 리퀘스트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바꾸려면 이 코드를 다시 배포해야 돼. 하지만 이 코드는 제가 이 시점에 뭘 하는지에 따라서 타임아웃을 하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하든 셋 타임아웃을 하든 심지어 인터벌을 하든 뭐 하든 얘는 배포를 한 번 하고 나면 안 바꿀 거야. 그쵸? 외부 제어를 뺐으니까. 제너레이터를 잘 이용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통된 부분과 변화할 부분을 찾는 눈이 있어야지 제너레이터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너레이터를 쓰기 위한 제어 구조의 분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분리의 효과는 뭐다? 우리가 얘를 교체해도 여기는 코드가 바뀌지 않아가 제너레이터의 가치인 거죠. 제어 시스템에서. 그에 비해서 이 코드는 우리가 이 대상자를 바꿀 때마다 이걸 재배포해야 돼. 라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코드를 보호하고 싶다면 제너레이터를 만들겠죠. 제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너레이터로 기본적인 흐름 제어를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애를 바꿔서 우리는 즉시 제너레이터에 인자를 넘겨서 이터레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이터레이터를 얻어서 넥스트를 호출하면 이거 오브젝트로 리턴된다고 했죠? 밸류와 던이 있는 던이 true면 끝난 거죠. 끝난 거야. OR은 펄쓸 때만 작동하니까. 그럼 바보 아니고, 그치? 똑똑하지? OR은 펄쓸 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던이 펄쓸 때는 아직 할 게 더 남았다는 얘기죠. 한 개 더 남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타임아웃을 호출할 거야. 그쵸?
그래서 타임아웃을 쓰는 코드가 어디에서? 제너레이터에서 완전히 바깥쪽에 위치하게 됐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너레이터 효과인 거야. 제어 시스템을 반제어권을 외부에 줌으로써 우리는 안에서 제어와 관련되어 있는 로직을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게 제너레이터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 코드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얘를 분리하는데 완전히 성공했죠. 아예 안 나오잖아. 바깥쪽에 있잖아. 그래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함수는 부르면 이터레이터가 되고 이터레이터는 넥스트로 호출할 수 있는데 이터레이터 넥스트로 호출했는데 던이라는 애가 나왔냐 아니냐에 따라서 던이 펄스일 때는 더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일로 와서 그때는 다시 한번 또 그 다음번 타이밍에 F 함수 호출하면 또 이터레이터 넥스트로 호출하겠죠? 그렇죠? (25분까지) 쉬고 할게요. 사실 제너레이터는요, 오늘 쉬운 날이라고 했잖아요. 아쉬운가? 쉬운 날인데, 오늘 쉬운 거라서 이터레이터의 연세를 안 다루고 있어요. 제너레이터의 핵심은 제너레이터 지연 연세라는 데 있는데, 왜냐하면 얘가 자기 코드만 서스펜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코드 내에서 다른 제너레이터를 또 서스펜드하고, 또 서스펜드하고, 계속 서스펜드를 때릴 수 있어 제어 위임이 다단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복잡한 포문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제어 구문을 각각의 겹들을 다 제너레이터로 바꿔가지고 제어 구문을 위임해서 상향식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쪽에 있는 애서부터 계속 위임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가 서스펜드가 일반화되어 있는 플랫폼에서는 이 컨텍스트에 익숙해지는 게 프로그램 잘하는 비결이에요. 코틀린도 코르틴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코르틴을 사용하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의 테마인 CPS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얘가 이때 이 파일문을 멈추고 바깥쪽에서 넥스트를 호출할 때까지 멈춰둘 수가 있다. 바깥쪽에서 넥스트를 하는 순간 다시 재개된다. 그러면 우리는 제어 구문은 원래 동기 명령으로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데 얘는 중간에 홀드를 걸 수 있어. 서스펜드를 걸 수가 있어. 서스펜드를 걸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고 싶은 일 하고 다시 재개하고 싶을 때 재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반제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제어권의 절반 정도를 위임한다. 자기의 본연의 제어는 잘 갖고 있지만 중간에 서스펜드 리줌이라는, 근데 제어라는 게 원래 점프잖아요. 점프인데 점프 포인트를 외부에 위임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제어 위임을 달성할 수 있다. 제가 이거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면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깥쪽에서 보면 코드가 또 똑같아요. 하지만 내부에서 구현되는 코드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터레이터가 아니라 제너레이터 기반으로 이터레이터를 얻어서 넥스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위임되어 있는 제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앞에 코드와 뒤에 코드 중에 누가 더 좋은가? 라고 물어보면 물론 앞에 타이머가 직접 F 함수 루프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순수 로직으로 되어 있는 이 함수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얘가 통짜 제어를 다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함수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전체 루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아까 F 함수는 한 번에 커런트만큼만 돌리는 책임을 갖고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책임은 더 약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루프가 돌아야 될 걸 함수로 뽀개가지고 요 안을 함수로 만들어놨으니까 전체 루프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얘는 얘한테 모든 사원을 거신 거죠. 사원 다 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요 안에서의 자율권으로 어떤 애는 한 번 100번 돌 때는 타이머를 쓰고 또 한 번 100번 돌 때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쓰고 뭐 이런 짓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래봤자 전체 책임을 갖고 있는 제어의 일부를 위임받았을 뿐이잖아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아까 F 함수 리스크가 작았단 말이지. 한 번에 이만큼밖에 실행 안 했으니까. 근데 그 함수는 뭐가 문제였냐면 중간에 제어 위임 포인트를 못 준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제어 역전의 일부인 건데, 제어 역전이라는 건 원래 얘가 다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의 일부를 얘가 제어하도록 역전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일부 제어권을 갖고 있는 건데, 제어권을 얘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거죠? 제어권을 재개시키는 책임이 이쪽에 있잖아요. 넥스트를 다시 호출하는 게 얘한테 있는 거잖아요. 권리가. 만약에 내부 코드가 다시 제어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독립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불렀는데 어떤 함수를 언제 부르고 싶냐면 애니메이션, 드로우 애니메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함수가 불러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짜내는 거야? 리턴 값으로 애니메이션 다 끝난 다음에 얘가 불러줬으면 좋겠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걔는 뭘 리턴해줘야 될까? 저희한테.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짜냐면 드로우 애니메이션 걸고 동시에 셋 타임아웃을 걸어서 짜신단 말이야. 제가 회사 가보면 100이면 100 다 그 짠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동기에 대한 제어 역전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비동기는 제어 역전이 안 돼요. 그래서 반제어 역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라미스예요. 마지막 코드니까 프라미스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콜백 형태의 아작스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제어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동기로 빠져들긴 했죠. 제가 지금 아작스 콜백을 호출해서 포스트를 딱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때리는 시점은 우리가 호출한 게 맞아요. 근데 콜백이 언제 호출될지는 어떻게 하죠? 모르시죠. 우리는 트리거를 발동시킬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콜백이 언제 불러질지에 대한 제어권이 없어요. 패시브하게 불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불러질 거란 말이지. 언제 불러요 주로? 로딩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막 꽃이 펼쳐지려고 하는데 중간에 오잖아. 그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당하신 요구사항이 뭐죠? 일단 기획팀에서 로딩에 들어갔으면 이 애니메이션 끝난 다음에 와야 돼요. 뭐 이런 거잖아. 혹은 먼저 위에 거 두 개는 그려진 다음에 밑에 거 와야 돼요. 뭐 이런 거죠. 그쵸? 맨날 당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 코드 보면 막 셋타임아웃에 이렇게 향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한테 비동기 제어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콜백 구조에 있다는 거야. 프라미스를 콜백 대신 쓰면 좋은 점이 뭐냐?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라미스를 쓰나 콜백을 쓰나 그게 그거잖아. 왜 꼭 프라미스를 써야 돼? 왜 대는 써야 돼? 콜백이 깊어져서 깊게 안 짜면 잘 되잖아. 어싱크 같은 그런 거 활용하면 이렇게 옆으로 잘 되잖아.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콜백 스타일을 사용하면 제어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콜백이 언제 호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콜백이 호출되기 전에 무언가를 겁나서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말이 비동기지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통신을 발주시킨 다음에 뭐하고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쵸? 겁나니까. 얘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그럼 여러분은 다 뭘 하고 있다? 비동기를 트리거 건 다음에 그냥 다 대기 코드를 짜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비동기 코드를 짜는 거야? 메인 스레드를 풀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메인 스레드를 뭘 하기가 무서운 거야. 왜? 언제 얘가 콜백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로직은 다 콜백 대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기하려고 메인 스레드를 풀어주나?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콜백이 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서버가 우리가 원하는 1.2초 있다가 응답이 오게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서버가 언제 응답할지 우리 마음에 조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서는 기초 로딩 애니메이션 1.7초가 끝난 다음에 딱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3초 있다가도 오고 0.5초 만에 오기도 하고. 그럼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이게 바로 반제예요. 비동기 반제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제가 트리거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0초라고 합시다. 0초인데 서버가 3초 만에 보냈어. 3초 만에 보냈으면 3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건 정해져 있죠. 이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제어할 수 없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뭐다? 3초에 콜백이 호출되게 하지 않고 5초에, 4초에 콜백 호출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3초 이전에 콜백을 호출하는 건 불가능해. 서버가 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떤 메모리 공간에 서버가 온 걸 저장해 둘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3초에 콜백이 자동 호출되게 안 하고 4초 있다가 5초 있다가 6초 있다가 우리가 원할 때 콜백을 호출했을 거야. 이게 바로 프라미스 댄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반제어를 안 쓰기 때문에 코드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다? 프라미스.den으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다? 반제어의 이점을 다 갖다 버리고 마치 콜백처럼 쓰겠다는 생각인 거죠. 프라미스 만들자마자 den을 바로 점으로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콜백 오자마자 den이 일어날 거야. 옛날 콜백하고 똑같잖아. 제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어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된다? 프라미스 객체를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할 때 den을 호출하면 그게 반제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프라미스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할 때 den을 호출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2초 때라면 den을 호출했지만 대기에 빠지겠죠. 아직 서버가 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서버가 이미 줬다라면 그 시점에 바로 호출되겠죠. 이게 바로 반제인 거예요.
비동기 반제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규약들이 있는데 자바의 completed future라는 게 있고 그래도 프라미스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라미스라는 걸 표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프라미스가 어려우면 프라미스와 콜백의 차이는 뭐다? 내가 원할 때 den을 호출할 수 있어. 거꾸로 프라미스.den을 붙여서 썼다면 이건 콜백과 똑같아서 아무런 이점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프라미스.den을 쓰시는 경우는 콜백과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완전히 동일한 코드인 거죠. 그럼 언제? A는 프라미스 하고 내가 원할 때 A.den을 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콜백과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한테 반제 여건이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den을 호출할 수 있다는. 이러한 효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프라미스 레이스라던가 프라미스 올 같은 애들이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프라미스로 다 모아두고 그 중에 다 모여졌을 때 나는 진행할 거야. 그렇죠? 프라미스 올에 대한 den은 프라미스들이 다 모일 때까지 제가 den을 안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라미스 레이스는 이 중에 하나라도 호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den을 호출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프라미스, den, 올 다 이런 프라미스의 원래 속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프라미스의 이 반제 여건을 행사하면 다양한 함수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애니메이션이 끝났으면 얘가 실행됐으면 좋겠어. 이 애니메이션 함수가 저한테 뭘 리턴하면 될까요? 프라미스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럼 저는 어떤 애니메이션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로 프라미스를 받아왔을 테고 제가 원하는 시점에 받아온 인자의 den을 호출해서 그 den 이후에 작업을 걸어주면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저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프라미스의 진짜 파워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로직 처리에서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해버려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게 돼요. 내가 그냥 값을 리턴하지 않고 프라미스를 리턴해보면 함수가 리턴을 프라미스 했으니까 저는 인자로 결과값으로 프라미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걸 언제 대날까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반제어의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제네레이터 함수를 다시 한번 보죠. yield 부분에서 100번이 끝나면 들어가는 로직을 갖고 있죠. 제네레이터2 함수는요, 약간 달라요. 똑같이 yield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yield를 보낼 때 프라미스 객체를 보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의 제어권을 그냥 양도하는 게 아니라 프라미스로 감싸서 양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는 생으로 제어권을 양도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프라미스로 감싸서 보냈기 때문에 프라미스 안에 있는 작업을 캡슐라이즈 해가지고 얘에 대한 처리가 끝났을 때 den을 호출할 수 있게끔 반제어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프라미스를 보면 리졸브로 호출하면 그 다음 번호 진행되는 게 프라미스 den이잖아요. 얘가 리졸브로 언제 호출할지 봅시다. 커런트 로드를 100번 돌려서 맥스보다 작으면 진행되는 아까 F 함수와 비슷한 형태의 책임이 낮아졌죠. 한 번에 커런트만 돌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타임아웃이라는 외부의 얘 진행 요소를 얘가 소유하게 됐죠. 다시. 그렇죠? 제가 이 코드에선 귀찮아서 뉴 프라미스 코드 하나 퉁쳐서 그런 거지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 프라미스마다 제가 지금 이 생으로 프라미스 써서 그렇지 외부 함수 이용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프라미스마다 외부에 언제 den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한 코드에 있어서 이점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프라미스를 만드는 구조는 외부에서 공급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프라미스의 커런트 턴마다 100번마다 얘가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 다음번에 대한 den에 대한 반통제권을 얘가 갖고 있고 외부에서는 그걸 수능해서 제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들을 통해서. 기존의 제너레이터 일드 코드가 저렇게 생겼다면 이터레이터를 얻어서 이터레이터 넥스트를 얻어서 직접 타임아웃을 제어하고 있다면 지금은 이 부분을 누가 가져갔다? 얘가 가져간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턴에 돌릴지에 대해서 프라미스 객체가 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타임아웃을 쓸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을 쓸지 뭘 할지를 요 각각 한 턴 100번마다 따로따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 루프는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천천히 보죠.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일드로 뭘 반환하냐면 프라미스를 반환하게 된다는 거죠. 프라미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next라는 함수를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데 next 함수한테 iterator next를 부르면요. iterator 객체가 넘어가니까 value하고 던으로 분해할 수 있겠죠. value 던으로 해체해보면 던이면 끝난 거고 던이 아닐 때 value가 뭘로 온다? 프라미스 객체로 왔단 말이죠. 따라서 얘는 value가 언제 대이 될지 언제 진행될지를 이 코드가 결정하지 않고 아까 프라미스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다음 턴을 넘겨줄게를 이제 제어권을 얘가 갖고 있었는데 프라미스가 갖는 걸로 바뀌었죠. 제어권이 다시 넘어간 거예요. 이 전체적인 넥스트 진행에 대한 제어권은 이쪽에 줬지만 den에 대한 제어권은 프라미스 객체가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den이 되면 다시 next 함수에 iterator next를 보내면 되겠죠. 이게 일들을 해소하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이 프라미스가 그 다음 프레임을 넘겨주는 제어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프라미스를 섞었으면 외부 제어에 일부를 개입할 수 있는 제어 역전의 역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어 구문의 책임을 어디다 둘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코드가 뭐가 좋은 거야 문제가 아니야. 프라미스 객체에서 다양하게 다음번 제어나 일부러 타임아웃을 넣거나 여러분들이 목객체를 만들어서 서버가 느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 갖다가 각 태스크별로 나눠주고 싶어. 이러면 프라미스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테고 우리는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서비스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직접 제어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반 제너레이터 형식을 쓸 수 있을 테고 즉 숙련되시면 원하는 제어 위임을 역전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쉬운 수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터레이터에 대한 제어는 외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터레이터 내에서 다음번 이터레이터로 가야지만 이터레이터 제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마치 외부에서 일들을 진행시키는 제어인 것 같지만 얘가 일어나려면 이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 내부 제어는 프라미스 객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제어 권한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어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 제어는 알고 보면 여기에서 해주는 거지 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얘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어권이 완전히 제너레이터 안에 있는 프라미스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제어권이 완전히 이 안에 있다는 거야. 얘는 아무 제어도 안 하고 실행만 해주는 애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제어 덩어리를 실행해주는 트리거 역할밖에 안 하는 거고 실제 제어는 다 이 안에서 프라미스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개별 태스크인 프라미스가 내부에서 더 갈지 얼마 만에 갈지 언제 있다가 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개별적인 태스크로 이 진행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서 밀어주고 여긴 단순 실행만 하고 다 얘한테 책임을 밀어주고 싶어. 이게 바로 코 패턴이야. 어? 여러분들 코라는 제너레이터용 라이브러리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된다? 맨날 쓰고 있는 리덕스 사가 생각하면 된다. 리덕스 사가에 의해 미들웨어를 왜 제너레이터로 보내냐고. 그 안에 프라미스 객체를 쓰려고 그런 거잖아. 일드 프라미스 하려고. 일드 프라미스를 왜 하는데? 각 프라미스마다 사정들이 다 복잡해. 얘는 서버에 갔다 와서 뭐뭐 해야 되고 얘는 뭘 패치해야 되고 얘는 뭐 해야 되고. 근데 일드만 가지고 제어하고 싶어. 이게 바로 코어 함수인 거죠. 이게 바로 리덕스 사가의 그 모습인 거예요, 얘가. 응? 이게 바로 리덕스 사가 안에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 짜둔 코드고 이 프라미스가 하나하나가 UR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냥은 제어 역전이 안 되는데 외부 실행기의 도움을 받으면 제어 역전이 완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개별적으로 내 태스크만 언제 전진할지를 결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은 이 태스크들의 합으로 비동기가 점진적으로 전진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CPS 스타일이야.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걸 다 왜 했다? 아까 포문에 대한 분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콘커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닌자가 한 명이라서 우린 빨리빨리 작업하고 비워줘야 돼서 얘가 den을 하지도 않을 때까지 요만큼 하고 den을 하려고 여기다가 걸어놓으면 제어 루프는 빠져나온 거죠. 제어 루프는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다음번 프레임에서 얘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메인과 관련된 엔진도 돌고 콜백 체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돌려줄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거대한 긴 코드를 계속해서 콜백 큐에 분해해서 넣어주는 걸로 처리하는데, 분해하는 것도 그냥 분해하는 거에서부터 분해한 애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그 다음번 제어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주는 복잡한 역전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ES6의 세계란 말이야. 2015년, 응? 2019년 말고 2015년의 세계란 말이죠. 그냥 과거를 약간 따라잡고 계시는 거죠. 제가 원래 이번 수업에서 여기까지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생각 안 하길 잘했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이번 수업의 핵심이 아니라 이게 2015년 내용인 거고, 우리 2019년, 2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게 어렵잖아요. 영상 올라가면 많이 반복하시고요. 이거 익숙해지셔가지고 배치고 배치고, 포문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모르셨죠? 내가 포문을 마스터한 줄 알았는데 오늘 고작해야 포 1에서 만까지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